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은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수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약물적 치료 외에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우리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더 나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빛, 온도, 몸의 긴장감을 조절해서 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인 낮잠과 술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으로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오늘은 꼭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요, 사실 뇌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려운 과제로 느껴집니다. 과제가 생기면 뇌는 각성하고요, 잠은 멀어집니다. 우리가 자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잠이 더 달아나는 역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분홍색 코끼리를 절대 떠올리지 마세요. 어떠신가요? 머릿속에 분홍색 코끼리의 이미지가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잠도 이와 같은데요. 잠은 명령과 강요로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스스로 지금은 대비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지금은 쉬어도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요, 뇌를 퇴근시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뇌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걱정하고 반응하느라 너무 바빠요. 그런데 이렇게 분주한 뇌가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일을 놓지 못합니다. 몸은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은 생생해지고 여전히 야근 중인 것이죠. 낮에 있었던 일 되짚고 내일은 어쩌지 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느라 쉽게 잠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뇌에게 퇴근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제안드리는 거는요, 수면 리추얼이라는 방법입니다. 리추얼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행동 패턴, 습관과 같은 것들을 루틴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이런 루틴에 의미와 의도만 담겨 있다면 리추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 리추얼은요, 내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야 라고 자신을 격려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행동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허브티를 마신다 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습관적인 행동에 불과하지만 내가 그 허브티의 온도와 향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어 라고 의도를 되새기신다면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수면 리추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퇴근 후에 샤워하실 때 그냥 샤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샤워라는 그 일상 행동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받았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씻어낼 거야 라는 의도를 담는다면 이 또한 수면 리추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휴대폰에 충전을 할 때요, 폰을 뒤집으면서 오늘 세상과 연결은 여기까지야 라고 되새기신다면요, 이러한 단순한 행위도 리추얼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리추얼이 효과적인 이유는요, 뇌가 예측 가능한 패턴을 안전한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순서가 매일 반복될수록 불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차츰 안정됩니다. 긴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는 자연스럽게 잠과 숙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30대 중반의 회사원이셨고요. 정말 너무 바쁘셨어요. IT 기업에서 근무하셨는데요. 야근이 11시, 12시까지 귀가하시는 게 일상이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불면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의 일상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집에 오면 씻지도 않고 소파에 쓰러져서 바로 스마트폰부터 보신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 하루 종일 억눌려 왔다라는 그 마음의 보상 심리로 오히려 더 스마트폰을 계속 보게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다 새벽 2시, 3시가 되면 눈꺼풀이 내려오고 더 이상 이제 졸음을 견딜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침대로 가는 패턴으로 생활하셨다고 해요. 근데 막상 침대에 누우면요, 갑자기 뇌가 생생하게 깨어나면서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계속 머릿속에서 회사에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게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이 맞았나? 내일 발표는 어떻게 하지? 온종일 쌓아두었던 생각과 스트레스들이 압도하면서 내 머릿속을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불면에 시달리는 그분에게 퇴근 후에 같이 한번 수면 리추얼을 시행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폰은 멀리에 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침실까지 폰은 절대 가져오지 말고 거실 콘센트에 충전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침실 문을 닫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 오늘 세상과의 연결은 여기까지다. 이제 온전히 나는 쉼에 들어갈 거야 라고 그 의도를 되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3주가 지나자요, 이분이 이런 경험을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침실 문이 닫히는 순간 몸이 나른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정말 간단한 문을 닫는 동작이지만 그 안에 의미와 의도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이 문을 닫는 행위 자체가요, 하나의 수면을 불러오는 좋은 시그널이 되어준 것입니다. 단순히 30초짜리 의식 하나인데 8시간의 깊은 숙면을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준 것이죠. 수면 리추얼에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분 좋은 촉감의 친구나 잠옷도 나에게 좋은 수면 리추얼의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향, 안정감을 느끼는 음악을 듣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자신에게 맞는 내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떤 행동 패턴들을 반복적으로 매일 시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유익한 영향을 줍니다. 이때 3가지 요소를 이 수면 리추얼 안에 담게 되시면 더 효과적으로 리추얼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3요소는요, 먼저 빛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를 낮추는 것. 3번째로는 내 몸에 들어가 있는 긴장감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먼저 빛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가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계를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뇌는요, 주변에 있는 빛의 양과 색으로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눈에는 망막세포가 있고 이 안에 멜라노신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망막 안에 있는 멜라노신 세포는요, 주변 환경의 빛의 양과 색을 정보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시상하부에 전달되어서 시상하부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판단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합니다. 주변부의 빛의 양과 색이 밝았다면 지금은 낮이구나 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고요. 주변부의 빛의 양과 색이 어두웠다. 그러면 지금은 밤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 90분 전부터는요, 주변부의 빛을 어둡게 해주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천정등 보시면 대부분 하얀 밝은 빛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뇌를 각성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시간대는요, 직접등이 아니라 간접등, 스탠드를 활용하여서 빛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접등에 쓰이는 전구는요, 웜 화이트 색상이나 전구색이 좋고요. 이것은 수치로는 3000켈빈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접등으로 빛을 조절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접등으로 환경은 어둡게 해놓고서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태블릿 화면을 보거나 TV 블루라이트 등의 스크린을 통해서 빛을 유입시킨다면 마찬가지로 뇌는 각성됩니다. 자기 전에 스크린을 1시간 볼 때마다 불면 위험성은 59% 증가합니다. 따라서 저녁 시간 이후부터는 가급적 이런 스크린을 보지 않으려고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밤을 어둡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만큼 낮은 그만큼 밝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낮에 햇볕을 충분히 쏘이시는 것이 좋아요. 이것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낮은 확실히 밝게, 밤은 확실히 어둡게, 이 대비가 선명할수록 생체시계는 올바르게 세팅됩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내 몸의 중심 체온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뇌는요, 이 중심 체온이 떨어지면 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수면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중심 체온을 낮춰주는 노력을 하면요, 숙면을 취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자기 한두 시간 전에 샤워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40도 정도 되는 물에 10에서 15분 정도 샤워를 하시면요, 우리 몸의 체표면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어 열이 방출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중심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너무 자기 직전에 샤워를 하시면 오히려 각성이 일어나니까 좀 여유 텀을 두시고 한두 시간 전에 샤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자는 침실의 온도도 매우 중요한데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18도에서 20도 정도의 온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약간은 선선한 정도의 온도인데요. 자다가 내가 이불을 걷어찬다 라고 하신다면요, 내 방의 온도가 너무 따뜻하다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이런 온도는 내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공기는 선선한데 이불 속은 따뜻한 이 미묘한 대비가요, 오히려 뇌를 안정시키게 되고 깊은 수면으로 이끌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인 내 몸의 긴장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한 채로 살아갑니다. 현대인은 하루 종일 자국 속에서 머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눈을 뜨자마자 알람이 울리죠. 메일도 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단톡방하고 업무 뉴스, 공지, 수없이 많은 정보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에 몰입하는 것보다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야 유능한 거다라고 배워왔고 멀티태스킹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요, 시간이 갈수록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는 그 빠른 변화에 적응해내야 하는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몸은 과연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안함이 아니라 긴장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경계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계속 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뇌도 계속 긴장해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이 엑셀만 밟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교감신경이 잠시도 꺼지지 않고 계속 우위에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요,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깨가 굳고 얼굴에 힘이 들어갑니다. 안면이 굽고 찡그리게 되고요. 또 내가 숨을 깊게 쉬고 싶은데 뭔가 조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 몸통의 근육이 다 수축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마치 코르셋을 입은 것처럼 숨이 가파지고 얕게 호흡하게 됩니다. 심장이 나도 모르게 빠르게 뛰고요. 손발은 항상 미세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긴장감이요,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긴장하기로 선택한 적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몸은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셈이고, 이렇게 몸이 반응하니까 뇌도 이러한 몸의 상태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를 따라가는 형세입니다. 그래서 뇌도 항상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전투 상태, 각성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는요, 잠들기 전에도 우리는 계속 각성 상태입니다. 우리 몸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데 뇌는 이미 그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반복적, 지속적으로 뇌가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요, 이 긴장감이 더 이상 비정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장해 있는 상태가 원래 내 모습이야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요.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현대인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실제 제 진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40대 공황장애 환자분이셨어요. 근데 자꾸 목과 어깨가 너무 아프셔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아프셔서 깬대요. 저도 수면 치료도 해드리고 공황장애 치료 약물도 드렸지만 이분이 통증으로 잠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사실 공황장애 치료에 있어서도 깊은 잠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신체적 불편감을 놔두게 되면은 어차피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공황장애에도 치료에 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정형외과 진료를 권유를 해드렸어요.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원인은요, 만성적인 근긴장 상태 때문에 이 긴장 상태가 마치 쥐가 난 것처럼 통증으로 번진 것이다 라는 결과를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이완요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요, 스스로 자신이 자기 전에 긴장 상태인 거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내 몸이 긴장해 있어도 이것이 긴장한 상태인지,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완된 느낌인지 분간해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완된 느낌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선 이완을 유발하기 위해서는요, 그 해당 부위를 수축시켜 놓은 뒤에 한 2, 3초간을 머물고 숨을 후 하고 내뱉으면서 일시에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완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깨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어깨를 귀 쪽으로 으쓱하고 올리시고요. 약 2초 정도 유지하고 후 하고 내뱉으면서 떨어뜨려 보세요.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어깨를 으쓱 올리시고 후 하면서 떨어뜨려 봅니다. 지금 내 어깨에서 느껴지는 이 안도감, 편안함이 바로 이완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할 때 이렇게 이완된 느낌으로 생활하지 못한다는 거, 주무시기 전에도 내 어깨가 이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디 스캔이라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 챙김 기법이라는 치료 방법인데요. 내 몸 전체를 의식적으로 훑어보는 방법이에요. 스캔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내 몸 구석구석에 있는 긴장감을 하나씩 알아차리면서 내 몸의 긴장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의식적으로 긴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적인 긴장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의식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내가 알아차리기는 하지만 이완시키려는 노력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위에 긴장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몸은 저절로 이완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완시키려고 할 필요 없이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 바디 스캔의 방법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바디 스캔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방법에 능숙해지실 수가 있고요, 깊은 숙면을 취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잠자리에 편하게 눕습니다. 그리고 손을 허벅지 양옆에 가볍게 내려두시면 됩니다. 얼굴 전체의 긴장감 풀어주시고요. 눈을 감고 호흡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발끝에서 시작을 해서 몸 전체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부위에 약 5초에서 10초 정도 머물면서 내 몸의 긴장감이 어떠한지 호기심을 갖고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이때 나는 긴장감을 풀어내야 돼 라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이완 자체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쓰는 마음 자체가 내가 지금 바디 스캔을 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알아차려 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몸 전체를 구석구석 집중을 하다 보면은 꽤 긴 시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딴 생각으로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하네 라고 알아차리시고요. 다시 내 몸의 긴장감, 내가 만약에 지금 손등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탈이 된 거를 깨달으시고 다시 손등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탈이 되면 돌아오고, 이탈이 되면 돌아오고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먼저 발가락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 부위에 머문 뒤에요, 발바닥, 발등으로 옮겨옵니다. 각 부위는 약 5초에서 10초간 긴장감을 느끼시면 됩니다. 이후에 발목으로 옮겨오고요, 종아리로 이동합니다.
이 종아리도 조금 더 내가 세세하게 긴장감을 알아차리고 싶다면요. 앞면, 옆면, 뒷면을 구별해서 알아차림의 과정을 경험하셔도 됩니다. 무릎, 허벅지로 올라오시고요. 허벅지도 마찬가지로 앞면, 옆면, 뒷면을 각각 알아차림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엉덩이, 골반으로 올라오고요. 내 상체는 앞면과 뒷면을 따로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먼저 뒷면부터 살펴보면요. 허리, 이 부위를 알아차리시고 등으로 올라와서 등 전체의 긴장감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이 허리 등을 모두 합쳐서 내 상반신 뒷판의 전체의 긴장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와서 배의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넘어오시고요. 마찬가지로 내 배와 가슴을 포함한 상반신 앞부분 전체의 긴장감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상반신 앞면과 뒷면 통합한 전체적인 긴장감도 느껴봅니다. 이제 어깨로 올라오시면 되는데요. 어깨의 앞면, 윗면, 뒷면도 따로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팔에, 윗팔에 옮겨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전완 부위, 손등, 손바닥, 손끝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목으로 옮겨오십니다. 목도 마찬가지로 좀 세세하게 옆면, 앞면, 뒷면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차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로 올라와서 턱끝, 입, 뺨, 눈, 이마, 정수리까지 한번 알아차림의 과정을 겪어봅니다. 그리고 두피 전체를 경험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내 몸 전체의 긴장감을 알아차리면서 끝나는 과정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매일 이 과정을 한 15분 정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요, 머릿속이 선명하게 깨어있는 그 불편한 느낌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고요. 내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면서 쉽게 잠자리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디 스캔에 호흡법을 같이 해주시면요, 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시다가도 호흡법을 하시면은 내 몸의 긴장감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꾸 이완하려는 노력은요, 우리의 바이오 리듬을 안정화시키고 좋은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부터 자기 전의 시간에 자꾸 이완요법을 시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4-6 호흡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초간 들이마시고요. 6초간 내쉰다는 것입니다. 4초간 코로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6초간 입으로 내쉽니다. 복식 호흡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한번 지금 해보시겠습니다. 4초간 들이마십니다. 6초간 입으로 내쉽니다. 4초간 들이마시고요. 6초간 내쉬겠습니다. 4초나 6초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들이마신 숨보다는 내쉬는 게 조금 더 길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흡법을 하시게 되면은요, 우리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 우위에 있는 현대인의 삶에서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호흡법으로 심박수가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고 스트레스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는 쉬어도 된다, 퇴근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서요, 30분 이상 잠이 안 온다라고 하면 좀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내가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잠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침대 안에서 머물면서 자려고 애써야 할까요? 아니면 침대 밖을 벗어나야 될까요? 수면 전문가들은요, 애쓰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약 15분에서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침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침대는 오로지 우리 뇌에 자는 공간으로 학습되어야 하는데 계속 버티면서 애쓰게 되면 침대가 스트레스 받는 공간, 각성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침실에 가기만 해도 스트레스 반응이 올라와서 수면에 방해를 받습니다.
열심히 애쓰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도 잠이 안 오면 과감하게 침실을 벗어납니다. 다만 이때 흥분되는, 각성되는 활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격렬한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어두운 조명 안에서 종이책을 몇 장 읽는다라든지 우리가 같이 배워보았던 바디 스캔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호흡법을 해보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이완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졸음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졸음이 느껴지셨을 때 다시 침대로 옮겨갑니다. 만약 여기서도 또 실패하신다면요. 20분이 지나면 다시 나오고 다시 침대로 가고 이것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수면에 있어서는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침대에서 애쓰게 되면요.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요. 지금 당장 자라. 지금 당장 빨리 자내라 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요의 메시지는 뇌를 각성시킵니다. 차라리 내가 잠자리 밖을 과감하게 나오게 되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자지 않아도 괜찮아. 별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허용해 주는 것이요. 오히려 뇌의 각성 반응을 낮춰주게 됩니다. 네, 1부에서 낮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이 낮잠이 왜 밤잠에 방해가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면에 대한 압력이 쌓여야만 잠들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 안에서는 아데노신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피로물질이요, 충분히 쌓여야 뇌는 이제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마치 밥을 굶어야만 배고픔이 신호가 되고 밥을 먹는 것과 같죠?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져 피로물질이 쌓여야만 졸음이 오고 잠에 들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낮잠은요, 이 배고픔을 중간에 일부 해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의 입장에서는 수면 압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 굳이 안 자도 되겠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죠. 이로 인해 잠드는 시간은 또다시 뒤로 밀리고요. 내가 또 잠을 못 자는구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시면서 불면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만성 불면이 고착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낮잠 중에서도요, 한두 시간의 긴 낮잠은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면은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얕은 수면으로 시작해서 깊은 수면, 렘 수면으로 90분 주기로 반복이 되는데요. 1시간 이상의 잠이 되면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때가 되면요, 수면 압력을 상당 부분을 소진시키는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낮에 극도로 피로감을 느끼고 다시 또 긴 낮잠을 한두 시간 주무시게 되고 밤에는 또다시 잠이 안 오고 이런 만성적인 악순환을 겪고 계시는 불면증 환자분들이 꽤 됩니다. 이렇게 낮잠을 1시간 이상 너무 오래 주무시는 것이 습관화돼 버리면 생체 시계가 교란됩니다. 언제 자야 하는지 시간표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낮에 자는 패턴이 반복되면 뇌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꼭 밤에 자는 타입이 아니구나. 낮에도 자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낮잠은 최대한 피하셔야 되고요. 주무시더라도 20-30분 이내로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셔야만 생체 리듬을 크게 교란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요. 술을 먹고 자면 왜 안 되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술이 수면제이지 않냐? 라고 반문하시는 건데요. 술이 독한 거는 알겠다. 하지만 잠을 자게 해주는 효과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내가 술을 먹고 자는 게 진짜 잠을 잤다고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술을 먹고 자면은요, 진짜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뇌가 억눌린 상태로 머무는 것인데요. 진짜 잠과 이렇게 억눌린 상태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은 어쩌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는지를 여쭤보게 됩니다. 그때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요, 불면증 때문에
혼자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양이 늘고 매일 마시게 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라는 히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수면제로 사용하면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라는 위험한 질병에 빠지게 되는 원인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술이 수면제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졸리다라는 느낌이 오고 잠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확히는요, 알코올이 가바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강하게 자극해서 중추신경계를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뇌 전체에 강력한 마취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주행에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상 주행을 했다고 하면요, 원하던 거리를 다 주행을 한 뒤에 주차장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시동을 꺼야만 정상 주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행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면 이것은 사고입니다. 술로 잠드는 것은 이렇게 주행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수면제의 최소 요건은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요, 잠을 통해서 뇌와 몸이 회복되는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서 술은 탈락이라는 것이죠. 저는 술이 가짜 수면을 만들어낸다라고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일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반에는 높을 것이고요. 간에서 분해가 되어 새벽 2, 3시경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 현상 모두 수면 구조를 방해합니다. 초반부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가바 시스템이 폭발하고 강제로 뇌를 억눌린 것과 같은, 깊이 잠든 것 같은 착각을 주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뇌가 쉬는 게 아니라 억눌린 상태에 불과한 것이죠. 새벽 2, 3시가 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분해가 되면은요, 이렇게 눌려있던 것이 오히려 세게 튀어오르는 마치 용수철처럼 반동을 형성하면서 각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술을 먹고 잠들었을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선명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악몽도 꾸고요, 식은땀도 나고 심장이 막 뛰고 불안한 채로 각성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수면 중에 렘 수면이라는 것은 감정을 치유하고 중요한 기억을 공고히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요. 술은 렘 수면을 반복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용한 수면의 기능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좋은 수면은 얕은 잠, 깊은 잠, 렘 수면이라는 이 세 단계의 수면을 90분 주기로 반복하면서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가듯이 리듬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면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유용한 효과들을 다 누릴 수 있고 뇌도 충분히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은 이 과정 전체를 파괴시킴으로써 뇌가 회복되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요, 점점 기억이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감정은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뇌의 독특한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에 저해를 받습니다. 따라서 잠드는 동안에 뇌가 독성 물질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하고 이러한 독성 물질이 우리 뇌에 쌓여 인지 기능을 저해시킵니다. 게다가 술은 그 자체로도요, 대표적인 뇌 독성 물질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을 방해해서 간접적으로 뇌를 파괴시키고 술 자체가 직접적으로 뇌를 파괴시켜서 알코올성 치매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도 쉽게 오늘 하루 그 못 자는 불안감,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술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술이 치르는 대가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됩니다. 내일의 내 뇌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내 감정의 안정성, 기억력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수면 구조를 파괴해서 앞으로의 날들 동안에서도 정상적으로 잠을 자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위험성이 있습니다. 수면제도 의존이 있고 술도 의존이 생긴다면 똑같은 거 아닐까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의사가 그 용량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술은 어떤가요?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 제한 없이 용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술은
오늘의 한 잔이 내일의 두 잔이 되고 그러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알코올 의존 상태에서 더 이상 술로서는 잠을 잘 수 없게 되면은 수면제까지 같이 복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술과 수면제가 같이 복용되게 되면은요, 호흡을 억제합니다. 무호흡 상태에서 의식이 떨어지고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수면은 단순히 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에 수면 각성 리듬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서 치유와 휴식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은 그러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빠른 수면을 유도하고 깊이 자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지금 당장에 못 잔다라는 불편감, 불안감은 해소시켜 주지만요, 결국에 내 정서를 빼앗고 기억을 망가뜨리고 내 수면 구조를 더 악화시킵니다. 특히나 과음을 하신 경우에는요,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호흡에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와 같이 인지 기능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나 가볍게 오늘 밤 자려고 술을 선택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 보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우리는 더 잘 자기 위한 노력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꼭 약물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요, 나만을 위한 나에게 격려와 응원, 그리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수면 리추얼을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빛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내 중심 체온을 낮추고 방 온도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몸의 긴장감을 저녁 시간부터는 적극적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낮잠을 제한하고 술을 통해 자는 것을 지향하는 등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도 우리는 더 좋은 수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다정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수면 양상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에 대한 태도가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은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도요, 자신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참 애썼다. 그래, 당장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자신에게 여유와 허용을 줍니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만성불면증에 빠지신 분들은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책이 각성을 높이는 또 다른 원인이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따라서 나에게 조금 더 다정한 태도를 취하려는 노력도 수면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잠은요, 애쓰고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창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창하지 않아도 나만을 위한 수면 리추얼을 만들어가고 내가 좀 더 잘 잘 수 있도록,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내 생활 습관과 환경들을 바꿔나가는 것. 이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다 보면요, 잠이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매일 밤 나를 찾아오는 고마운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두 건강한 수면 하시길 바라면서요,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